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사례연구 중간고사 잘 봤습니까? 네, 중간고사 직후에 바로 그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 있는 바람에 한 주가 또 통째로 날아가게 생긴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동영상으로 보충 강의 녹화하게 됐습니다. 중간고사 문제 풀이는 오프라인 수업 때 풀어주기로 하고 시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만 시험지를 확인을 하고 나한테 뭔가를 항의를 했을 경우에 점수가 오를 거라고만 기대하지는 말고 점수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걸 각오를 하고 시험지 확인과 이의 제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그 시험지 확인을 해가지고 점수 변경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한 1000명, 10,000명 중에 한 건 정도? 뭐, 그 합산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그죠? 그 점수 합산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실수해가지고, 수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뭔가 채점을 잘못해가지고 수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웬만한 학생들은 뭐 굳이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그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하고 그다음에 이 시험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오프라인 수업에 꼭 참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중간고사 이후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이 선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과 침략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과 침략. 자, 먼저 선물의 개념 설명을 먼저 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요 그 제5강에서 다룰 내용은 선물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개인이 부자가 되거나 혹은 망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도 다루지만 한 국가가 흥하거나 망한 이야기, 특히 일본이 흥하고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뭐 그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5강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이 선물 투자를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혹은 패가망신한 케이스도 다루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일본은 요 거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그다음에 조선은 어떠한 피해를 입어 가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요 영상은 봤죠, 그죠? 링크 걸어가지고 KBS에서 방송한 건데 유튜브 상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수업의 일부분으로서 요 KBS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그 영상을 수업 자료로 활용을 해가지고 시청을 하도록 해놨으니까 반드시 보기를 바랍니다. 뭐 순서는 지금 내 강의하고 있는 요 강의 영상을 보고 나서 봐도 상관이 없고 요 강의 영상을 보기 전에 봐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공식적인 이 수업 차례로는 요 영상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 수업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요 영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KBS의 오리지널 영상이 유튜브에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업 자료로 이용을 해서 이미 이 수업 그 동영상으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선물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이란 무엇이냐? 선물이란 특정 자산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하면서 그 거래 조건을 명시해서 체결한 계약을 선물, futures 혹은 선물 계약, futures contract라고 한다. 어떤 조건이 그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먼저 만기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maturity 혹은 expiry. 그래서 계약에 명시된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계약이 종료되는 그 시점을
만기, maturity 혹은 expiry라고 해서 요게 이 선물 계약의 명시가 되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만기에 매매하기로 한 그 자산을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현물 spot asse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물. 선물과 구분해서 요 기초자산을 현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spot asset.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수량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quantity of underlying asset.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만기에 매매하기로 한 기초자산의 수량도 이 계약에 명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가격이라는 것도 명시가 된다. futures price.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정하는 계약상의 가격인데, 이게 계약에 따라서 만기에 기초자산을 매매할 때 적용하는 그 계약상의 가격을, 기초자산의 단위당 가격을 선물 가격이라고 부른다. futures price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명시가 돼서 특정 자산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맺은 계약, 그거를 선물 혹은 선물 계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계약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 계약이 종료되는 그 시점을 만기라고 하고, 계약에 따라서 서로 매매하기로 한 그 특정 자산, 그거를 기초자산이라고 하고, 그다음 기초자산을 얼마만큼 매매할 거냐 하는 그 기초자산의 수량이 명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초자산을 단위당 얼마의 만기에 거래할 거냐 하는 그 가격, 계약상의 가격, 그거를 선물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명시해서 맺은 계약을 선물 혹은 선물 계약이라고 부른다. 자, 선물과 관련되는 기초적인 그 용어를 몇 가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 현물 가격. 요거는 기초자산의 단위당 시장 가격을 의미를 해요. 기초자산의 단위당 시장 가격을 현물 가격, spot price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선물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선물을 매수한다는 이야기는 선물 계약을 맺을 때 기초자산을 매수할 계약을 체결할 때 선물을 매수한다고 부른다. 선물을 기초자산을 만기의 선물 가격으로 매수할 선물 계약을 맺을 때 그때 선물을 매수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선물 매도는 기초자산을 만기의 선물 가격으로 매도할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선물을 매도한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요 선물의 그 시장 제도가 있는데, 증거금과 일일 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 거래는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계약 총액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선물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간에 그 계약을 맺을 당시에 선물 가격 곱하기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곱하기 선물 계약수, 요렇게 계산을 하면 그거를 그 선물 계약의 계약 총액이라고 부른다. Total amount of contracts. 그래서 계약 총액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일별 수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별 수익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 먼저 선물을 매수한 경우, 그래서 만기의 기초자산을 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오늘의 선물 가격 빼기 어제의 선물 가격 곱하기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곱하기 선물 계약수, 요게 일별 수익이 되겠습니다. 선물 매도인 경우에는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괄호 열고 오늘의 선물 가격 빼기 어제의 선물 가격 곱하기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곱하기 선물 계약수,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일별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금 계좌, margin account라는 계좌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증권사에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계좌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증거금 계좌, margin account라는 요 계좌를 개설을 해야 선물 거래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계좌만 개설한다고 해가지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계좌에 개시 증거금, initial margin, 개시 증거금이라는 금액을 납부를 해야, 입금을 해야 계약이 효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선물 매수든 선물 매도든 요 개시 증거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물을 매수하는 경우든 선물 매도하는 경우든 모두 계약 총액 곱하기 개시 증거금률 만큼의 금액을 개시 증거금으로 증거금 계좌에 입금을 해야 거래가 시작된다. 그리고 요때 이제 이 개시 증거금률이라는 거는 시장과 상품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모두 달라요. 우리가 이제 요 영상에서 그 미두치인소 인천 미두치인소와 관련되는 그 영상에서 본 그 미두 쌀 선물의 개시 증거금률은 10%였어요. 10%. 그죠? 그 경우에는 계약 총액 곱하기 10%한 게 개시 증거금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개시 증거금을 납부한 다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일일 정산을 시작을 해요. 일일 정산을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데일리 세틀먼트 혹은 마킹 투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각 투자자의 증거금 계좌에 계약별 일별 수익을 매일 반영하는 제도를 일일 정산이라고 부른다. 일일 정산 제도. 데일리 세틀먼트 혹은 마킹 투 마켓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개시 증거금 그러니까 증거금 계좌에 개시 증거금을 납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별 수익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플러스면 그 금액만큼 증거금 계좌에 입금이 되고 그 그 일별 수익이 마이너스면 그만큼의 금액이 증거금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매일매일 정산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일일 정산이라고 부른다. 일일 정산이라고 부른다. 요렇게 일일 정산을 하다 보면 증거금 계좌 잔액이 바닥날 수가 있겠죠. 바닥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유지 증거금, maintenance margin, 유지 증거금이라는 기준을 세워놔요. 유지 증거금은 계약 총액 곱하기 유지 증거금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당연히 시장과 상품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그 개시 증거금의 한 70%, 60%, 70% 그 정도 금액이 유지 증거금이 되겠습니다. 이 유지 증거금은 기준 금액이에요. 그래서 증거금 계좌에 있는 잔액이 요 기준 값인 유지 증거금 금액보다 낮게 되면 다시 돈을 채워 넣으라는 연락을 하게 되는 기준 금액이 되겠다. 그래서 요 그 개시 증거금을 처음에 증거금 계좌에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일일 정산을 통해 가지고 뭐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계좌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변동을 하다가 유지 증거금보다 낮은 금액이 되면 그러면 시장에서 연락이 와요. 그거를 마진콜이라고 본다. 마진콜. 일일 정산과 단순 입출금에 의해서 증거금 계좌의 잔고가 유지 증거금 미만이 되었을 때 투자자한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해주는 거래소의 통보를 마진콜이라고 부른다. 마진콜. 그래서 이 증거금 계좌에 있는 금액은 일일 정산을 통해서 이 액수가 바뀔 수도 있지만 단순 입출금을 할 수도 있어요. 증거금 계좌에 돈이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 있는 돈을 빼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자유 입출식 통장, 그죠? 그런 그 계좌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언제든지 넣었다가 뺐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통장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증권사에 개설하는 이 증거금 계좌도 거기서 돈을 언제든지 입출금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하다 보면 일일 정산과 그 다음에 단순 입출금을 하다 보면 증거금 계좌의 잔고가 유지 증거금 밑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투자자한테 알려주는 거래소의 통보를 마진콜이라고 부른다. 마진콜이라고 부르고 마진콜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나의 이 거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 내가 이 그 선물 매수를 했다 혹은 선물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선물 매수나 매도한 그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금액을 입금을 해야 돼요. 얼마만큼의 금액을 입금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계좌 잔고가 유지 증거금이 아니라 개시 증거금, 처음에 입금했던 개시 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추가로 돈을 입금을 해야 계속해서 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가 돼요. 그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추가 증거금 혹은 변동 증거금이라고 부른다. Additional margin 혹은 variation margin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진 콜을 받고 난 후에 증거금 계좌 잔고가 개시 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증거금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 그거를 추가 증거금 혹은 변동 증거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증거금을 더 넣더라도 만약에 이 계좌 잔고가 개시 증거금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거래소가 거래를 강제로 종료시키게 된다. 그래서 마진콜을 받고 나서 돈을 추가로 입금하지 않거나 혹은 입금을 했더라도 돈을 좀 덜 넣어가지고 증거금 계좌 잔고가 개시 증거금 이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거래를 강제로 종료시키게 된다. 이러한 형태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증거금의 종류도 좀 더 있고, 그다음에 개시 증거금을 산출하는 방식도 요것보다는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요 원리상,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증거금 계좌와 일일 정산 제도이고, 나라마다 상품마다 그다음에 시대마다 요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조금씩의 변화를 줘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게 현대의 선물 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요거는 진짜로 핵심적인 부분, 모든 그 선물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적인 부분만 추린 거고, 실제로 요 선물들이 현재 거래되는 방식은 여기에 조금의 개념이 더 추가가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거는 이제 상품마다 시장마다 그다음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선물 투자를 하겠다라는 학생들은 요거를 뼈대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지금 그 인천 미두치인소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 제도가 그 당시에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자, 다시. 자, 선물은 특정 자산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하면서 거래 조건을 명시해서 체결한 계약을 선물, futures 혹은 선물 계약, futures contract라고 부른다. 자, 선물 계약에 명시되는 조건은 먼저 만기, maturity 혹은 expiry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계약에 명시된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만기, maturity 혹은 expiry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에 따라서 만기에 매매하기로 한 그 자산을 기초자산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현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spot asse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수량, quantity of underlying asset 또 명시가 된다.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만기에 매매하기로 한 기초자산의 수량도 명시가 된다. 그 다음에 선물 가격도 명시가 된다. 선물 가격은 futures price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정하는 계약 가격이에요. 기초자산을 만기에 얼마에 거래할 것인가 하는 그 계약 가격, 그거를 계약 당시에 정한 그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의 계약상 거래 가격을 선물 가격이라고 부른다. futures price라고 부르게 된다. 이러한 조건을 명시를 해서 체결한 계약을 선물 혹은 선물 계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물 혹은 선물 계약은 기초자산을 만기에 기초자산의 수량만큼 거래를 하되, 그때 거래하는 그 가격을 선물 가격으로 해서 거래하기로 한 계약, 그거를 선물 혹은 선물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 기초자산 수량만큼의 기초자산을
만기에 선물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맺은 계약, 그거를 선물 혹은 선물 계약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선물 가격과 대비해서 현물 가격, 스팟 프라이스라는 거는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을 의미를 한다.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을 현물 가격, 스팟 프라이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선물을 매수한다는 거는 기초 자산을 만기에 기초 자산 수량만큼의 기초 자산을 만기에 선물 가격에 사드릴 선물 계약을 맺을 때, 그때 우리는 선물을 매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 수량만큼의 기초자산을 만기의 선물 가격으로 매도할 선물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우리는 선물을 매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인데, 이게 거래가 될 때 특정한 거래 제도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제일 먼저 계약 총액이라는 용어가 먼저 나오는데, 계약 총액은 계약할 당시의 선물 가격 곱하기 한 계약당 기초자산의 수량 곱하기 선물 계약 수로 계산한 요게 계약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계약 총액은 계약 맺을 당시의 선물 가격, 즉 계약서에 적는 그 기초자산의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맺는 계약의 총 가치가 얼마이냐라는 걸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계약당 기초자산이 총 몇 개냐, 그 다음에 총 계약 맺고자 하는 선물의 계약수가 몇 계약이냐, 한 계약이다, 두 계약이다, 세 계약이다, 그죠? 계약수가 몇 개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요 계약 가격인 선물 가격을 곱해주게 되면 총 거래하고자 하는, 만기에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 자산의 가치를 지금의 이 선물 가격으로 평가한 그 금액, 그거를 계약 총액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일별 수익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 선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오늘의 선물 가격 빼기 어제의 선물 가격 곱하기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곱하기 선물 계약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선물 매도인 경우에는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일별 수익이라고 부른다. daily profit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선물 계약을 시작을 하려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증거금 계좌, margin account라고 부른다. margin account라고 부르고, 증거금 계좌에 계약 총액의 일정 퍼센트, 계약 총액 곱하기 개시 증거금률이라고 하는 어떤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개시 증거금, initial margin이라는 금액을 증거금 계좌에 입금을 해야 비로소 선물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그래서 증거금, 이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증거금 계좌에 입금하는 그 금액을 개시 증거금, initial margin이라고 부른다. 개시 증거금은 계약 총액 곱하기 개시 증거금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개시 증거금률은 시장과 상품과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천 미두치인소의 경우에는 이 개시 증거금률이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증거금 계좌에 개시 증거금을 입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별 수익을 매일매일 계산해가지고 그 일별 수익이 양수이면 그 금액만큼 증거금 계좌에 입금이 되고, 그 금액이 음수이면 증거금 계좌에서 그만큼 빼내고 하는 식으로 매일매일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일일 정산, daily settlement 혹은 marking to market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일일 정산을 계속 하다 보면 증거금 계좌 잔고가 없어져서 더 이상 일일 정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떤 기준점 같은 걸 세워놔요. 그래서 증거금 계좌 금액이 요 금액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돈을 입금하시오. 그래서 다시 개시 증거금 이상으로 돈을 채워 넣으시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점을, 기준 금액을 유지 증거금이라고 부른다. 유지 증거금, maintenance margin. 그래서 유지 증거금은 실제로 납부하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기준 금액이에요. 그래서
선물 매수든 매도든 모두 계약 총액 곱하기 유지 증거금률이라는 요 금액보다 증거금 계좌의 잔고가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추가로 돈을 납입을 해가지고 증거금 계좌에 입금을 해가지고 개시 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주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유지 증거금, (maintenance margi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일 정산을 하거나 혹은 이 증거금 계좌는 단순 입출금도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돈을 뺄 수도 있고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일 정산이나 단순 출입금, 단순 입출금에 따라서 증거금 계좌 잔고가 변하다가 보면 그게 유지 증거금 밑으로 내려가는 수가 생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거래소가 마진콜이라고 통보를 해줘요. 그래서 일일 정산이나 단순 입출금에 의해서 증거금 계좌의 잔고가 유지 증거금 미만이 되었음을 투자자한테 알려주는 거래소의 통보를 마진콜이라고 부르는데, 요때 요 유지 증거금률은 개시 증거금보다 낮아요. 개시 증거금률보다 낮아요. 그리고 요 비율은 역시 개시 증거금률처럼 시장과 상품에 따라서 다른데, 대체로는 개시 증거금의 한 60-70%가 되도록 유지 증거금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계좌 잔고가 유지 증거금 밑으로 내려가서 마진콜을 받았을 때, 그때 거래를 계속하고 싶으면 돈을 추가로 내서 증거금 계좌의 잔고가 개시 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해야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증거금을 추가 증거금, additional margin 혹은 변동 증거금, variation margin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진 콜을 받고 나서 추가 증거금 혹은 변동 증거금을 납부를 해서 증거금 계좌 잔고가 개시 증거금 이상이 되어야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만약 돈이 모자라다, 마진 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살펴보니까 증거금 계좌 잔고가 개시 증거금 이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래소에서 거래를 강제로 종료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럴 경우에 선물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몇 가지 기호가 등장을 하는데, 만기는 라지 T라고 사용을 할 거예요. 라지 T라는 기호를 사용을 할 거야. 스몰 T든 라지 T든 저 T는 타임에서 온 말이에요. 타임, 시간에서 온 말인데, 현재 시점을 스몰 T라고 나타낼 거고, 만기를 라지 T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라지 T 시점이고 스몰 T 시점에서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이 각각 ST 및 FT이며, 현물은 뭐라 그랬어요? 스팟 에셋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물 가격은 스팟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그 스팟 프라이스의 앞글자 S를 따서 ST, T 시점에서의 가격, 현물 가격이라고 해서 ST라고 나타내고, 선물은 뭐였어요? 선물 가격은 뭐였어? futures price잖아. futures price이기 때문에 futures price의 앞글자 F를 따가지고 T 시점에서의 선물 가격을 FT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이 각각 ST와 FT이고, 한 계약당 QF 단위의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 있다. 그래서 한 계약이 거래 대상으로 하는 기초자산 현물의 수량은 QF예요. Q는 quantity의 약자고, F는 선물의 F를 따온, futures의 F를 따온 거죠. 그래서 QF는 선물 한 계약이 거래 대상으로 하는 기초자산의 수량을 의미를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점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T1과 T2라고 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요거는 만기 이전의 어떤 임의의 두 시점을 의미를 한다. T1, T2. T1보다는 T2가 더 미래 시점을 의미를 해요. 요럴 때 NF 계약, N은 뭐 number겠죠. number of contract에서 N, number에 N을 딴 거고, F는 선물, futures예요. 그러니까 선물 계약수를 의미를 해요. NF는 선물 계약수. NF 계약의 선물을 매수한 경우
T1 시점부터 T2 시점까지의 수익은 NFQF FT2-FT1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두 시점 사이의 선물 가격 차이에다가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QF, 그 다음에 총 계약수 NF를 곱한 게 선물 매수한 경우에 두 시점 사이의 수익으로 계산이 된다. 선물을 매도한 경우에는 그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 선물을 매도한 경우에는 그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자, T1 시점에 선물에 투자를 해서 T2 시점에 투자를 청산한다고 할 때, 그만 투자한다고 할 때 1년이 라지 N1일 때 왜 이걸 365로 표현을 하지 않고 라지 N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1년이 365일일 수도 있고 366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4년에 한 번은 하루가 더 있죠. 그래서 2월 달이 보통은 28일까지 있는데 어느 해에는 29일까지 있죠. 2024년이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2024년 2월 달 달력을 보면 2월 29일까지 있죠. 4년에 한 번은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6일이야. 그죠? 그게 뭐 태양력을 만들다 보면 1년이 원래는 365, 그러니까 태양이 한 바퀴 공전하는 그 시간이 딱 365일이 걸리는 게 아니라 365일하고 4분의 1일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4년이 지날 때마다 하루씩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대의 요 달력 기준으로는 4년에 한 번씩 1년이 하루 더 늘어나서 366일인 해가 있고, 그 해에는 2월 달이 2월 28일까지 있는 게 아니라 2월 29일까지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4년이 2월 29일까지 있는 그런 걸 윤년이라 그러죠. 윤년. 그죠? 윤년이 있기 때문에 라지 N이 반드시 365일일 필요는 없다. 366일인 해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요런 이제 1년이 며칠이냐 하는 걸 계산을 할 때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소가 운영되는 그 날짜 수만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공휴일이 올해는 뭐 얼마나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경일, 임시 국경일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제 영업일은 매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영업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거는 더 200, 뭐 어떤 해에는 영업일이 200 며칠이고 어떤 해는 100 며칠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괄을 해가지고 그냥 라지 N1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라지 N1일 때 T1 시점과 T2 시점 사이에 총 스몰 N1 차이가 난다고 합시다. 스몰 T1 시점과 스몰 T2 시점에 총 스몰 N1 차이가 난다고 하면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T2 빼기 T1이 라지 N분의 N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학기 초에 이야기를 했듯이 모든 이 금융 이론에서의 시간 단위는 뭐여야 된다? 연이어야 된다. 연 단위. 그래서 뭐 며칠이라고 하더라도 그 1 단위를 연 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스몰 n1은 몇 년이다? 라지 n분의 스몰 n 년이다. 이제 그래서 T2 시점과 T1 시점 사이에 총 N1 차이가 난다고 하면 T2 빼기 T1은 N1인데 그걸 연 단위로 환산을 하면 라지 N분의 N1이 되겠다. 하루는 얼마예요?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라고 하면 하루는 365분의 1년이잖아. 그죠? 그래서 1년이 라지 N1이기 때문에, 그죠? 요 위에 식을 봐. 1년이 라지 N1이라고 했기 때문에 1년 이퀄 라지 N1이라고 등식을 놓고 양변을 N으로 나눠보면 라지 N분의 1년이 11이죠. 그죠?
거기에 n1이기 때문에 스몰 n을 곱하면 n1은 라지 n분의 스몰 n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화폐의 시간같이 그 녹화해 놓은 거 있잖아요. 내가 끄적끄적 손으로 필기하면서 녹화해 놓은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을 연으로 환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은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T2 시점과 T1 시점 사이에 총 N1 차이가 난다고 하면 T2 빼기 T1이 N1인데 요거 연 단위로 환산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면 라지 N분의 N연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양변에서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T1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T2는 T1 플러스 라지 N분의 스몰 N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T1 시점에 투자를 시작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T1 시점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납부하는 개시 증거금이 있겠죠. 그거를 IT1이라고 하면 T1 시점에 IT1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거래 종료 T2 시점에 거래를 종료하기 직전까지 추가 증거금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단순 입출금을 하거나 등등을 해가지고 현금 흐름이 총 M번 일어난 걸로 그래서 그거를 CF1, CF2 해가지고 CFM까지 총 M번의 현금 흐름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먼저 NF 계약의 선물을 매수한 경우 선물 매수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초자산을 만기의 행사 가격으로 살 계약을 맺었다. 매수할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청산 직전까지의 현금 흐름, 내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청산하기 직전까지 현금 흐름은 요만큼이 되겠죠. 처음에 개시 증거금을 납부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IT1이라는 금액이 발생을 했고, 그죠? 조로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총 CF1부터 CFM까지 N번 발생을 했으니까 그거를 다 더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IT1 더하기 시그마 J는 1에서 M까지 CFJ가 되겠다. 그래서 요게 청산하기 직전까지의 현금 흐름이고 그 다음에 거래를 청산할 때 마지막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내가 증거금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인출한 그 현금 흐름이 마지막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증거금 계좌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증거금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은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이 되겠죠. 그죠? 자, 증거금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살펴보려면 증거금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살펴보려면 내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는 처음에 IT1이라는 개시 증거금을 입금 받았죠. 그래서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는 그게 플러스 현금 흐름일 거예요. 그래서 IT1이라는 최초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 발생했던 CF1에서 CFM까지의 현금 흐름은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는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현금 흐름 CF1에서 CFM까지의 현금 흐름에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 자, 내 입장에서 증거금 계좌에 10만 원을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0만 원이지만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는 그게 입금 받은 거기 때문에 플러스 10만 원이 되겠죠. 내가 증거금 계좌에서 10만 원을 인출했다라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 10만 원이지만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는 돈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과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은 부호가 정반대가 된다. 개시 증거금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개시 증거금도 내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IT1이지만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는 플러스 IT1이 되겠죠.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는 개시 증거금을 납부를 받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낸 게 요 두 번째 수식에서의 첫 두 항이 되겠습니다. IT1 개시 증거금 납부 받은 거. 그다음에 시그마 J는 1에서 M까지 CFJ 앞에 모조리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과 계좌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은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저만큼이 증거금 계좌에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일일 정산 결과, n일 동안의 일일 정산한 그 결과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nfqf 괄호 열고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i 빼기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i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저게 뭐예요? 자, i 대신에 1을 집어넣어봐요. i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1 빼기 ft1이지. 그죠? i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면 nfqf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1 빼기 ft1이지. 저게 뭐예요? 계약을 맺은 t1 시점에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났을 때의 선물 가격이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1이 되겠죠. 하루가 지났으니까 하루 지난 시점은 연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t1 플러스 라지 n분의 1연 시점이 되니까 그죠? 그때의 선물 가격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1 빼기 ft1 오늘의 선물 가격 빼기 어제의 선물 가격 곱하기 뭘 곱해요? qf 계약당 기초자산의 수량 곱하기 nf 계약수 그죠? 요게 일별 수익이지. 근데 지금 선물을 매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마이너스가 곱해지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선물 가격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1 빼기 어제의 선물 가격 ft1 곱하기 qf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곱하기 nf 하면 계약수 요게 첫날 일별 수익이 될 거고 둘째 날 일별 수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i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2 빼기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1 해서 오늘의 선물 가격 빼기 어제의 선물 가격 곱하기 qf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곱하기 nf 계약수 요렇게 계산을 하게 돼서 그거를 총 몇 개를 더했다? 계약 맺고 나서 그 다음날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n번째 날까지 다 더한 게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nfqf 괄호 열고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i 빼기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i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수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이 계좌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저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nfqf 괄호 열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저거는 일일 정산, 일별 수익을 n일 동안 쭉 더한 그 일일 정산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저 금액이 증거금 계좌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될 거고 요 금액을 거래를 청산을 하면서 증거금 계좌에서 인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금액이 나의 마지막 현금 흐름이 된다. 그죠? 거래를 청산할 때 내 수중에 들어오는 마지막 현금 흐름이 된다. 그래서 수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현금 흐름의 총합이 수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저 수식, 저거는 내가 청산하기 직전까지의 현금 흐름의 총합이고 두 번째 수식은 뭐다? 증거금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거래를 청산을 하면서 인출하게 되는 마지막 현금 흐름이 되겠다. 그래서 저 두 수식을 다 더하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다 더한 게 바로 이 NF 계약의 선물을 매수한 경우에 총 수익이 되겠다. 그래서 수익을 더해보면 이 부분, 그죠? 두 번째 수식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은 첫 번째 수식하고 똑같이 생겼고 부호만 반대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요것들은 상쇄돼서 없어지고 일일 정산한 결과들만 살아남게 된다. 일일 정산한 결과들만 살아남게 되는데 요거를 i를 1부터 n까지 대입해가지고 쭉 더하는 형태로 풀어서 써보면 요렇게 쓸 수가 있다. 그죠? 시그마 다음에 있는 저 수식에다가 i 대신에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쭉 대입을 해가지고 다 더하는 형태로 풀어서 쓰면 요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 놈을 자세히 보면 규칙이 있죠. 요렇게 상쇄가 된다. 전개를 해보면 앞괄호에 있는 앞에 놈하고 뒷괄호에 있는 뒤에 놈이 똑같이 생겼고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더하는 과정에서 상쇄가 돼서 없어지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세 번째 항은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사이에서도 앞 항의 앞 괄호의 앞에 놈하고 뒷 괄호의 뒤에 놈이 서로 상쇄가 돼요. 마지막 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지막 항과 그 직전 항 사이를 보면 앞 항의 앞에 놈하고 뒷 항의 뒤에 놈이 서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 살아남는 건 뭐다? 요렇게 살아남아요. 맨 마지막 항의 앞에 놈하고 첫 번째 항의 뒤에 놈이 살아남게 돼서 요거를 NFQF로 묶어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NFQF 괄호 열고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n 빼기 FT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n이 뭐다? T2라 그랬죠. 그죠? T2. 그죠? T1 플러스 n 라지 n분의 n이 뭐라 그랬어요? 요 우리 증명 시작할 때 그죠? 요 직전 페이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T2라 그랬잖아. T2.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NF 계약의 선물을 매수한 경우 T1 시점부터 T2 시점 사이에 수익은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마지막 날 선물 가격 FT2 빼기 첫날 선물 가격 FT1 그죠? 곱하기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QF 그 다음에 총 계약수 NF 요렇게 해서 NFQF 괄호 열고 FT2 빼기 FT1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NF 계약의 선물을 매도한 경우를 살펴보면 청산 직전까지의 현금 흐름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아까하고 똑같이 처음에 개시 증거금 납부를 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IT1이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총 이제 청산하기 직전까지 n번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서 CF1에서 CFM까지의 n번의 현금 흐름이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놈들을 다 더하면 이렇게 시그마 J는 1에서 M까지 CFJ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IT1 더하기 시그마 J는 1에서 M까지 CFJ 요거는 선물을 매도했을 경우에 청산하기 직전까지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총합이 되겠다. 그 다음에 거래를 청산을 하고 나면 그때 증거금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인출을 하게 될 텐데 뽑아서 이제 현금으로 뽑아내게 될 텐데 그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그 금액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증거금 계좌에 남아있는 최종 금액이 내가 증거금 계좌에서 마지막에 찾게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최종 금액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계산을 하려면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아야 한다.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는 처음에 개시 증거금을 납부를 받았기 때문에 IT1이라는 현금 흐름이 들어온 게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의 현금 흐름과 증거금 계좌의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의 방향이 정반대다. 그래서 캐시플로우 CF1에서 CFM까지의 캐시플로우들 앞에 전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그게 마이너스 시그마 J는 1에서 M까지 CFJ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일 정산을 한 결과를 다 더한 게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NFQF FT1 더하기 라지 N분의 I 빼기 FT1 더하기 라지 N분의 I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1일 정산 결과 선물을 매도한 경우 일별 수익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오늘의 선물 가격 빼기 어제의 선물 가격 곱하기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곱하기 계약수 하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저 부분이다. 그래서 시그마 앞에 있는 저 마이너스, 그죠? 저거를 시그마 안으로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NFQF 괄호 열고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I 빼기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오늘의 선물가 빼기 어제의 선물가 곱하기 QF 계약당 수량 곱하기 NF 계약수 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를 총 n일 동안 합치는 거죠.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합치는 거죠. 저게 n일 동안 t1 시점부터 t2 시점 사이에 총 n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 n일 동안 일별 수익을 계속 이 증거금 계좌에 반영시켜 준 1일 정산의 총 결과가 저 시그마로 표현된 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금액이 증거금 계좌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요게 마지막으로 내가 인출해서 나한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되겠다. 그래서 요
NF 계약의 선물을 매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총합은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더한 것이 될 텐데 저 두 개를 더하면 두 번째 식의 빨간색으로 표현된 저 부분하고 첫 번째 식하고 완전히 똑같이 생겼고 부호만 반대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는 과정에서 둘이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고 살아남는 거는 1 정산의 결과인 요거만 남게 된다.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NFQF 괄호 열고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i 빼기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i 마이너스 1 요렇게만 남게 되는데 요거를 i 대신 1부터 n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쭉 전개를 해주면 요렇게 쓸 수가 있다. i 대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NFQF 괄호 열고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1 빼기 FT1이 되고 i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NFQF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2 빼기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n을 대입을 하게 되면 저렇게 마이너스 NFQF 괄호 열고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n 빼기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스몰 n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저렇게 되는데 저거를 쭉 더하다 보면 규칙이 있다. 앞 괄호의 첫째 놈하고 뒷 괄호의 뒤에 놈이 서로 상쇄돼서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쭉 상쇄시키고 나면 살아남는 거는 첫 번째 괄호의 둘째 놈하고 마지막 괄호의 첫째 놈이 살아남게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NFQF로 묶어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NFQF 괄호 열고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스몰 n 빼기 FT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때 요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n이 뭐다? T2라고 그랬죠. T2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표현이 되게 된다. 그죠? 선물을 매도한 경우에는 마지막 날 선물 가격 빼기 첫날 선물 가격 곱하기 계약당 수량 QF 곱하기 계약수 NF 하고 매도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NFQF 괄호 열고 FT2 빼기 FT1 이렇게 수익이 계산되게 된다. 자, 다시 자, 시간은 t로 나타내기로 했는데 지금 시점을 스몰 t라고 하고 만기 시점은 라지 t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현물 가격은 스팟 프라이스의 앞글자를 따서 ST로 나타내고 선물 가격은 futures 프라이스의 앞글자를 따서 FT로 나타낸다. T는 시간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계약당 QF quantity of futures 그죠? quantity of underlying assets for the futures contract 그죠? 그래서 QF라고 나타냈어요. 선물의 기초자산 선물 한 계약당 기초자산의 수량 QF, Q는 quantity의 약자죠. 그래서 그거를 QF라고 나타내고 시간을 T1, T2라는 새로운 시점 두 개를 도입을 하는데 요거는 만기 이전이다. 만기 이전이다. 그래서 NF, N은 number의 약자겠죠. NF는 선물의 계약수를 나타내요. Number of futures contract, 그죠? NF. NF 계약의 선물을 매수한 경우에 T1 시점부터 T2 시점 사이의 수익은 NFQF 괄호 열고 FT2 빼기 FT1이 된다. 그래서 두 시점 사이의 선물 가격 차 곱하기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곱하기 계약수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매도한 경우에는 거기에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나타내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자, T1 시점에 선물에 투자를 해서 T2 시점에 투자를 청산을 한다고 할 때 1년이 라지 N1이라고 할 때 T1 시점과 T2 시점 사이에 총 N1의 차이가 난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T2 빼기 T1이 라지 N분의 스몰 n이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T1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T2는 T1 플러스 라지 N분의 스몰 n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T1 시점에 거래를 시작하면서 납부하는 개시 증거금을 IT1이라고 하면 청산 직전까지 추가 증거금 납부나 기타 단순 출입금으로 현금 흐름이 총 M회
발생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거를 CF1, CF2 해가지고 CFM까지로 나타내기로 해보자. CF는 현금 흐름, cash flow의 약자예요. cash flow. cash flow, 현금 흐름을 영어로 표현하면 cash flow라고 하는데 그거를 CF1, CF2 해서 CFM까지로 나타낸 겁니다. 자, NF 계약의 선물을 매수했을 경우에 청산 직전까지의 현금 흐름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처음에 청산 직전까지의 현금 흐름의 총합이죠. 총합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처음에 개시 증거금을 납부를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IT1이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N일 동안 총 캐시플로우가 N번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CF1부터 CFM까지. 그걸 다 합친 게 시그마 J는 1에서 M까지 CFJ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청산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뭐다? 개시 증거금에서 증거금 계좌에서 찾아내는 증거금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 증거금 계좌에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보면 그 금액은 이렇게 된다. 먼저 증거금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찾기 위해서는 내 입장이 아니라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IT1 개시 증거금을 납부를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가 내 입장에서 총 N번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내 입장에서의 캐시플로우와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의 캐시플로우는 방향이 정반대죠. 내가 증거금 계좌에 납부하는 금액은 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금액이지만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는 플러스 금액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10만 원을 계좌에 납부를 하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0만 원이지만 계좌 입장에서는 플러스 10만 원이 되죠. 내가 계좌에서 5만 원을 찾아서 쓴다라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플러스 5만 원이지만 계좌 입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5만 원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의 캐시플로우와 이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의 캐시플로우는 부호가 정반대이다. 그래서 개시 증거금도 마찬가지로 내 입장에서는 개시 증거금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IT1이지만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는 그거를 납부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IT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의 마이너스 IT1은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는 T1으로 표현이 되고, 내 입장에서의 캐시플로우 1에서 캐시플로우 M까지의 현금 흐름은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캐시플로우 1에서 마이너스 캐시플로우 M까지로 표현이 된다. 그게 두 번째 식에 있는 첫 두 항이 되겠습니다. IT1 빼기 시그마 J는 1에서 M까지 CFJ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금 계좌에는 뭐가 반영이 된다 그랬어요? 일별 수익이 계산이 돼서 일일 정산이 된다고 그랬죠. 그 결과를 다 합친 게 두 번째 식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선물 가격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I 빼기 어제의 선물 가격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I 마이너스 1 곱하기 한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QF 곱하기 계약수 NF 한 거를 N일 동안 다 더한 게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NFQF 괄호 열고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I 빼기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I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요만큼의 금액이 두 번째 식과 같은 저만큼의 금액이 증거금 계좌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될 텐데, 요 금액이 바로 내가 이 거래를 청산할 때 찾게 되는 나의 마지막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거래를 하면서 투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투자를 청산할 때까지의 총 현금 흐름의 합은 요 위식과 아래식 두 개를 합친 게 되겠죠. 위식은 청산 직전까지의 현금 흐름의 총합이고, 아래식은 증거금 계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내가 최종적으로 찾게 되는 마지막 현금 흐름이 되니까 요 두 개를 위식과 아래식 두 개를 합친 게 내가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총합이죠. 수익은 뭐다? 그 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현금 흐름의 총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먼저 두 번째 식에 있는 요 앞에 두 개, 빨간색으로 표현된 얘는 그죠? 윗식하고 첫 번째 식하고 완전히 똑같이 생겼고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이 두 식을 더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쇄해서 사라지고, 남는 거는
일일 정산의 결과인 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NFQF 괄호 열고 오늘의 선물 가격 빼기 어제 선물 가격 요거만 남게 되는데 요거를 i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차례대로 대입해서 다 더해서 더하는 형태로 풀어서 써보면 요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렇게 써놔놓고 보면 앞 괄호에 있는 앞에 놈하고 뒷 괄호에 있는 뒤에 놈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서로 상쇄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에 있는 앞에 놈하고 세 번째 항에 있는 뒤에 놈이 서로 상쇄가 되고 마지막 항과 그 앞에 항도 살펴보면 마지막 항 바로 앞에 있는 놈의 앞에 놈하고 마지막 항의 뒤에 놈하고가 서로 똑같이 생겨서 상쇄되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 살아남는 건 뭐다? 첫 번째 항의 둘째 놈하고 마지막 항의 첫째 놈만 살아남게 돼서 NFQF로 묶어내면 이렇게 NFQF 괄호 열고 마지막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n 빼기 FT1 그죠? 마지막 날의 선물 가격 빼기 첫날의 선물 가격 이렇게 표현이 된다. 마지막 날의 선물 가격 빼기 첫날의 선물 가격 곱하기 QF 계약당 수량 곱하기 NF 계약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때 FT1 T1 플러스 라지 n분의 n이 뭐다? T2라고 그랬죠. T2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계약 청산할 때의 선물 가격 빼기 투자 시작할 때의 선물 가격 곱하기 계약당 수량 곱하기 계약수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선물을 매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도한 경우도 청산 직전까지의 현금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내가 계약을 맺으면서 이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먼저 개시 증거금을 납부한 게 있다. 그게 마이너스 IT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총 M번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합친 게 플러스 시그마 J는 1에서 M까지 CFJ로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거래를 청산을 할 때 마지막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내가 증거금 계좌에서 찾는 금액이기 때문에 증거금 계좌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바로 나의 마지막 현금 흐름이 될 것이다. 그 현금 흐름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 먼저 처음에 내가 마이너스 IT1, 그러니까 IT1이라는 금액을 내가 납부를 했으니까 내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IT1이지만 첫 번째 식에서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는 그만큼을 납부받았기 때문에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은 부호가 반대인 IT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의 캐시플로우가 내가 10만 원을 증거금 계좌에 입금을 하면 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0만 원이지만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는 플러스 10만 원이 될 거고 내가 5만 원을 찾아서 쓰면 내 입장에서는 플러스 5만 원이 되겠지만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5만 원이 되기 때문에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과 내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은 정반대가 된다. 그래서 총 N번의 현금 흐름 발생한 거를 증거금 계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앞에 전부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식에서의 두 번째 항. 마이너스 시그마 J는 1에서 M까지 CFJ라고 표현된 저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식에서의 마지막 부분은 일일 정산을 한 그 결과를 다 합친 거다. 그죠? 일별 수익을 다 합친 거다. 그래서 이 지금 선물을 매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별 수익을 어떻게 계산해요? 오늘의 선물 가격 빼기 어제 선물 가격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I 빼기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I-1 저게 오늘의 선물 가격 빼기 어제 선물 가격이고 곱하기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QF 그 다음에 총 계약수 NF 하고 선물 매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겠죠. 그놈들을 다 합친 게 바로 두 번째 식의 마지막 항 부분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NFQF 괄호 열고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I 빼기 FT1 플러스 라지 n분의 I-1 저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청산 직전까지의 현금 흐름이 첫 번째 식, 청산 직전까지 현금 흐름의 총합이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개시 증거금 계좌에 최종적으로 남아 있어서 내가 청산을 하면서 찾게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합치면 요 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현금 흐름의 총합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더해보면 두 번째 식에서의 첫 두 항은 첫 번째 식하고
똑같이 생겼고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두 식을 더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게 되고 남는 거는 일일 정산, 일별 수익 다 더한 것만 남게 되는데 이거를 i 대신에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대입해가지고 쭉 풀어서 더하는 형태로 써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서로 상쇄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앞항의 앞에 놈하고 뒷항의 뒤에 놈이 서로 다 상쇄가 돼서 살아남는 거는 첫 항의 마지막 놈하고 마지막 항의 첫 번째 놈만 살아남아서 마이너스 NFQF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NFQF 괄호 열고 마지막 날 선물 가격 빼기 첫날 선물 가격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때 T1 플러스 라지 n분의 n은 T2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선물 n 계약의 선물을 매도한 경우의 수익은 마이너스 NFQF 괄호 열고 마지막 날 선물 가격 빼기 첫날 선물 가격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만기의 선물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만기의 선물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만기가 라지 t 시점이고 라지 t 시점의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이 각각 S 라지 t와 F 라지 t인 선물에 대해서 S 라지 t와 F 라지 t는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뭐 증명이라기보다는 뭐 논리적인 귀결인데 원래는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면 뭐 차익 거래를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루는 거래는 차익 거래나 해칭 거래보다는 투기 거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차익 거래를 도입해가지고 엄밀하게 증명하고 이런 과정은 생략을 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자, 선물 가격의 의미가 뭐였어요? 선물 가격 FT라는 게 의미가 뭐였습니까? FT. FT는 T 시점, F 스몰 t라는 거는 스몰 t 시점에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적는 값이 FT인데 그 가격은 언제 적용이 돼요? 계약서에 적는 거는 T 시점 현재 적지만 요 계약의 요 가격으로 실제로 기초자산이 거래가 되는 시점은 언제야? 만기인 라지 T 시점에 거래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선물이잖아. 기초자산을 지금 정한 선물 가격으로 만기에 거래하기로 맺은 계약이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시점이 스몰 t 시점이고 그 계약서상에 적혀 있는 기초예산의 가격이 FT인 거죠. T 시점 현재 정한 가격 FT인데 요 가격으로 실제로 기초예산을 거래하는 시점은 미래인 라지 T 시점이라고. 그래서 라지 T 시점에 기초예산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그 가격을 지금 정한 게 F 스몰 t다. 이런 건데 그럼 F 라지 t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F 라지 t의 의미. 만기가 라지 T 시점인데 근데 F 라지 t라고 적는다는 이야기는 만기 시점에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지 T 시점이 만기인 선물 계약을 라지 T 시점에 맺으면서 계약서에 적는 가격이 F 라지 T라는 뜻이야. 다시 만기가 라지 T인 선물 계약을 지금 라지 T 시점에 계약을 맺으면서 라지 T 시점에 계약서상에 적는 계약 가격 그게 F 라지 T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라지 T 시점에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바로 만긴 거야.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바로 만긴 거야.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그 계약서에 있는 그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 가격은 얼마인 게 합당할까? 얼마인 게 합당할까?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하고 똑같아야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죠?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하고 선물 가격이 같아야 거래가 일어난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선물 가격 F 라지 T는 라지 T 시점을 만기로 해서 라지 T 시점에 선물 계약을 맺으면서 라지 T 시점에 기초자산을 거래할 때 적용하기로 라지 T 시점에 정하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시점이 바로 만기인 거야. 그래서 계약을 맺자마자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F 라지 T는 그때 계약서에 적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F 라지 T라는 가격을 계약서에 적자마자 바로 F 라지 T라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거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계약 가격이
같은 시점에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계약서에 적혀 있는 계약 가격이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크다라고 하면 선물을 파는 쪽에서는 선물 계약을 이행을 하고 싶겠지. 그죠? 그렇잖아. 계약하자마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잖아. 그죠? 팔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팔기로 계약 맺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요 계약대로 요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겠죠. 그죠? 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게 되는 계약을 맺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선물을 매도하는 쪽은 요 선물 계약을 맺어서 이행을 하게 되면 시장 가격보다 기초자산을 높은 가격에 비싸게 팔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선물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겠지만 선물을 매수하는 쪽 입장에서는 요 선물 계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맺자마자 바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잖아.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 계약을 맺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야 선물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그죠? 한 사람은 살 계약을 맺고 한 사람은 팔 계약을 맺고 해야 둘 다 정해진 가격에 만기에 기초자산을 사고 팔고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 계약은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선물 매수를 해야 되고 반대쪽 사람은 반드시 선물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F라지티가 S라지티보다 큰 경우에는 선물을 매도하는 사람은 요 계약을 선호를 하겠죠. 반드시 요 계약 맺어가지고 요걸 이행을 하고 싶겠지. 왜? 하는 순간 자기는 이익이니까. 그죠? 근데 선물 매수 계약을 맺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편에서 선물 매수 계약을 맺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선물 계약을 맺으면 비싼 가격에 사게 되잖아. 어떤 가격보다 시장 가격보다. 그죠? 그러니까 계약 안 맺고 시장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선물 계약을 맺지 않으려고 할 거다. 따라서 요 경우에는 선물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선물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어느 한 사람은 팔 계약을 맺고 어느 한 사람은 살 계약을 맺어야 선물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잖아. 한 사람 선물 매수, 한 사람 선물 매도 이렇게 해야 나는 얼마의 기초자산을 사겠다. 나는 얼마의 기초자산을 팔겠다. 그래서 만기 일치되는 만기, 3개월 후를 만기로 해가지고 기초자산을 얼마만큼 사겠다, 팔겠다. 한 사람은 살 계약, 한 사람은 팔 계약, 이렇게 해야지 선물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건데, F라지티가 S라지티보다 크면 파는 사람은 계약을 맺으려고 하겠지만, 살려고 계약 맺는 사람이 계약을 맺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선물이 성립할 수 없다. 선물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F라지티가 S라지티보다 작으면 어떻게 됐어요? F라지티가 S라지티보다 작으면 계약서에 적는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으면 이번에는 사는 사람은 유리하겠지. 사는 사람은 싸게 사니까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사니까 선물 매수 계약을 맺는 사람은 선물을 매수하는 쪽은 요 계약을 맺자마자 계약을 이행하게 되면 시장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기초자산을 사게 되기 때문에 요 선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겠지만 반대쪽에 있는 선물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요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에 기초자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장에서 내다 파는 게 더 비싼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요 선물 계약을 맺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도 선물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물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F라지티하고 S라지티가 같아야 된다. S라지티하고 F라지티가 같아야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둘 다 요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F라지티는 S라지티가 돼야 된다. 그래야 계약이 양 당사자 간에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둘 다 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F라지티는 S라지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기까지, 그러니까 아까는 T1 시점과 T2 시점 사이에 그 수익을 계산했었는데
T1 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수익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아까 T1 시점부터 T2 시점까지의 수익이 뭐였어요? 마지막 날 선물 가격 빼기 첫날 선물 가격 곱하기 QF, NF였잖아. 그죠? NF, QF 곱하기 마지막 날 선물 가격 빼기 첫날 선물 가격 요랬었는데 만기 시점이 마지막이다. 만기까지 선물 계약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만기의 선물 가격 빼기 첫날 선물 가격 곱하기 NF, QF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기의 선물 가격은 뭐하고 같아야 된다? 만기의 현물 가격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NF, QF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FT1이 되겠다. 그 다음에 NF 계약의 선물을 매도한 경우에 T1 시점부터 라지 T 시점까지의 수익은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NF, QF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FT1이 된다. 동일한 조건으로 선물을 매수하는 측과 매도하는 측이 있어야 선물 거래가 성립한다. 그래서 동일 조건으로 선물을 매수한 경우와 매도한 경우의 수익은 매수한 경우의 수익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매도한 경우의 수익이죠. 그죠? 아까 T1 시점에서 T2 시점 사이의 수익도 마찬가지고 T1 시점부터 라지 T 시점까지의 수익도 마찬가지고 둘 다 매수한 경우의 수익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마이너스를 붙인 게 매도한 경우의 수익이었죠. 그죠? 따라서 같은 동일한 모든 것이 동일한데 한쪽은 선물을 매수하고 한쪽은 선물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그 수익이 항상 부호가 반대야. 똑같이 생겼고 부호가 반대다. 그 말은 둘을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선물을 매수한 경우의 수익과 선물을 매도한 경우의 수익을 더하면 0이 된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제로섬 게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물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어야 선물 거래가 성립을 하는데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수익은 항상 서로 부호가 똑같이 생겼고 부호만 반대인 경우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의 수익을 더하면 0이 된다. 합쳐서 0이 된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른다. 자, 다시 하래. 만기의 선물 가격은 만기의 현물 가격하고 같아야 된다. 만기의 선물 가격은 만기의 현물 가격하고 같아야 한다. 선물 가격 F 라지 T는 라지 T 시점을 만기로 해서 라지 T 시점에 선물 계약을 맺으면서 라지 T 시점에 기초자산을 거래할 때 적용하기로 라지 T 시점에 정하는 가격이다. 그래서 선물 가격 F 스몰 t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F 스몰 t는 뭐예요? T 시점에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적는 가격이 FT인데 이 가격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라지 T 시점인 거죠. 그러면 F 라지 T의 의미는 뭐다? 만기가 라지 T 시점인데 그 계약을 지금 라지 T 시점에 맺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맺자마자 바로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 계약을 라지 T 시점, 만기 시점에 맺으면서 계약서에 적는 그 계약 가격이 F 라지 T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 라지 T라는 거는 라지 T 시점을 만기로 해서 라지 T 시점에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적는 계약 가격이 F 라지 T다. 그래서 F 라지 T라고 계약서에 적고 바로 그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거래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이 계약 가격, 선물 가격은 기초자산의 현물 가격하고 같아야 된다. 기초자산의 현물 가격하고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F 라지 T가 S 라지 T보다 크면 선물 가격이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크면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 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한 사람은 팔려고 계약 맺는 사람, 한 사람은 살려고 계약 맺는 사람, 양 당사자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을 하는데 F 라지 T가 S 라지 T보다 크면 선물을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에 내다 파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선물 계약을 통해서 이 선물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겠지만 선물을 매수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은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팔려는 사람은 계약을 맺고 싶은데 살려는 사람이 계약을 거부하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F 라지티가 S 라지티보다 작은 경우에는 반대로 살려는 사람, 선물 매수하는 쪽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겠지만, 선물을 매도하는 쪽,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에 내다 파는 게 더 유리하죠. 시장 가격이 더 비싸니까, 그죠? 이 계약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비싸니까 이 계약을 맺지 않고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계약을 맺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요 두 경우, 그죠? F 라지티와 S 라지티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고,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값이 같은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몰 T1 시점부터 라지 T 시점 사이에 선물의 롱 포지션을 선물을 매수한 경우,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내용하고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 머릿속에서, 그죠? 네, 그래요. 선물을 매수한 경우에 T1 시점부터 라지 T 시점까지의 수익은 T1, T2 시점 사이의 수익은 뭐였어요? NFQF 곱하기 FT2 빼기 FT1이었죠. 마지막 날 선물 가격 빼기 첫날 선물 가격이었잖아. 근데 그 마지막 날이 만기라면, T2가 라지 T 시점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F 라지 T 빼기 FT1이 돼야 되는데, F 라지 T가 뭐다? S 라지 T다. 그래서 NFQF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FT1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원래대로라면 마지막 날 선물 가격인 F 라지 T 빼기 첫날 선물 가격 FT1 괄호 닫고 NFQF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지막 날 선물 가격인 F 라지 T가 뭐다? S 라지 T하고 같다고 했기 때문에 NFQF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FT1으로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선물을 매도한 경우에는 수익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된다. 선물 매수한 경우에 수익에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게 T1, T2 사이의 수익도 마찬가지고, T1, 라지 T 시점 사이의 수익도 마찬가지고, 전부 매수한 경우의 수익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매도한 경우의 수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선물을 매수하는 측과 매도하는 측이 있어야 선물 거래가 성립을 하는데, 매수한 경우의 수익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매도한 경우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한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한다. 선물은 제로섬 게임이다. 자, 선물의 투기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 자, 선물이 얼마나 투기적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익률을 계산했어요. 단순 수익률을 계산을 했는데, NF 계약의 선물을 매수한 경우에 T1 시점부터 T2 시점까지의 단순 수익률을 계산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FT1분의 FT2 빼기 FT1 곱하기 개시 증거금률의 역수, 이렇게 표현이 된다. 개시 증거금률의 역수, 이렇게 표현이 되고, 매도한 경우에는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로 단순 수익률이 표현이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천 미두치인소의 경우에 이 증거금률이 얼마나 그랬어요? 10%라고 그랬죠. 10%. 10%는 0.1이고 0.1의 역수는 얼마다? 10이다. 0.1이 뭐야? 10분의 1이잖아. 10분의 1의 역수는 10이잖아. 10. 그래서 선물 가격 상승률이 율 곱하기 알파분의 1, 즉 개시 증거금률 분의 1 하면 인천 미두치인소 같은 경우에는 선물 가격 상승률 곱하기 10이 돼서 10배로 그 수익률이 뻥튀기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기호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기는 라지 T 시점이고, 스몰 T 시점에서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이 STFT이고, 한 계약당 QF 단위의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에 대해서 개시 증거금률이 알파인데 그 알파는 0과 1 사이의 수로 돼 있다. 개시 증거금률이 알파인데 알파는 0과 1 사이의 수이고, 시점이
만기 이전의 시점인데 T1, T2라는 두 시점을 고려를 했을 때 NF 계약의 선물을 매수한 경우에 T1 시점부터 T2 시점까지의 단순 수익률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FT1분의 FT2 빼기 FT1 곱하기 알파분의 1. 그래서 앞에 있는 FT1분의 FT2 빼기 FT1은 뭐예요? T1 시점부터 T2 시점 사이의 선물 가격 상승률이죠. 선물 가격 상승률이고 곱하기 알파분의 1. 이거는 개시 증거금률의 역수인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매도한 경우는 매수한 경우에 이 단순 수익률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FT1 분의 FT2 빼기 FT1 곱하기 알파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된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자 T1 시점에 선물에 투자를 해서 T2 시점에 투자를 청산한다고 하면 선물을 매수하는 경우든 매도하는 경우든 개시 증거금 납부액은 정의상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죠? 계약 총액 어떻게 계산해요? T1 시점에 선물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선물 가격 곱하기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QF 곱하기 총 계약수 NF. 그죠? NF 곱하기 QF 곱하기 FT1 이게 뭐예요? 계약 총액이야. 계약 총액. 그죠? FT1 계약 맺을 당시의 선물 가격 그 다음에 QF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곱하기 NF 계약수 이게 계약 총액이고 거기에 알파 개시 증거금률을 곱한 게 개시 증거금이라고 개시 증거금 납부액 그래서 알파 곱하기 NF 곱하기 QF 곱하기 FT1 이게 개시 증거금 납부액인데 이게 초기 투자금이죠. 그죠? 선물을 매수하든 매도하든 간에 처음에 납부하는 금액은 요만큼이기 때문에 이게 초기 투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1 시점부터 T2 시점까지 NF 계약의 선물을 매수한 경우에 단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초기 투자금이 개시 증거금인 알파 NF QF FT1이 되고 그 다음에 두 시점 사이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했었어요? 앞에서 계산했듯이 NF QF 괄호 열고 FT2 빼기 FT1이라고 NF QF 곱하기 괄호 열고 FT2 빼기 FT1 그죠? NF QF 곱하기 마지막 날 선물 가격 빼기 첫날 선물 가격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래서 초기 투자금 분의 수익 이게 수익률이잖아. 초기 투자금 분의 수익 이게 단순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 분모 분자에 있는 NF QF가 서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약분시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분모 밑에 부분 분모에는 FT1과 알파만 남게 되고 분자에는 FT2 빼기 FT1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FT1 분의 FT2 빼기 FT1 곱하기 알파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선물을 매도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금은 똑같아요. 개시 증거금 알파 곱하기 NF 곱하기 QF 곱하기 FT1 분모에 들어있는 저게 개시 증거금이고 저게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인 거죠. 그죠? 초기 투자금 분해 선물 NF 계약의 선물을 매도한 경우의 수익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NF QF 괄호 열고 FT2 빼기 FT1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기 투자금 분해 수익 그죠? 이게 단순 수익률이죠. 그죠? 여기서 분모 분자의 NF QF를 서로 약분하고 나면 분모 부분은 알파와 FT1이 남게 되고 분자 부분은 FT2 빼기 FT1하고 마이너스는 분모 앞으로 빼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물에 투자를 하면 단순 수익률이 선물 가격 등락률 대비 개시 증거금률의 역수배만큼 확대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FT1분의 FT2 빼기 FT1 선물 가격 상승률 그죠? 상승률 그리고 혹은 그 밑에 이제 매도한 경우에는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그죠? 그 금액 곱하기 알파분의 1 개시 증거금률의 역수 배만큼 단순 수익률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요거를 요 뒤에 나오겠지만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른다.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른다. 다만 선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선물 가격 등락률과 같은 방향으로 수익률이 나타나게 되는데 선물을 매도한 경우는 선물 가격 등락과 반대 방향으로 단순 수익률이 실현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개시 증거금률이 10%인 경우 아까
인천 미두 추인소처럼 그죠? 개시 증거금률이 1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선물 매수자는 선물 가격이 10% 오르고 내릴 때 그 단순 수익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100%가 되죠. 그죠? 이 FT1분의 FT2 빼기 FT1이 10%라고 하면 그죠? 개시 증거금률이 10%면 10%는 0.1이고 0.1은 10분의 1이고 그거의 역수는 10이 되기 때문에 등락률이 10%다. 라고 하면 단순 수익률은 그거의 10배인 100%가 되는 거죠. 물론 선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등락률과 같은 방향으로 단순 수익률이 성립이 될 거고 매도를 한 경우에는 그거와 반대 방향이 될 거다. 그래서 선물 가격이 10% 오를 때 선물을 매수한 사람은 100%의 단순 수익률을 실현하게 되고 선물을 매도한 사람은 마이너스 100%의 수익률을 실현하게 되고 선물 가격이 10% 내릴 때는 이 선물을 매수한 사람은 마이너스 100%의 수익률을 실현하게 되고 선물을 매도한 사람은 플러스 100%의 수익률을 실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선물 매도자 입장에서는 10%가 오르내림에 따라서 단순 수익률이 마이너스 플러스 100%가 된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이 선물의 특성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래요.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선물 가격 등락률보다 이 단순 수익률이 확대돼서 나타나는 그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래요.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이에요. 지렛대는 어떤 효과를 갖습니까? 지렛대는 작은 힘을 증폭시켜가지고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렛대잖아. 그죠? 큰 바위를 그냥 손으로 밀면은 움직일 수가 없지만 그 밑에다가 작은 돌 하나를 끼우고 큰 지렛대를 끼워가지고 지렛대를 당기면 아까는 움직이지 않았던 큰 바위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작은 힘을 큰 힘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지렛대인데 그걸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그래요. 레버리지. 지렛대를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한다고. 그래서 레버리지는 선물 가격 등락률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나의 수익률로 실현될 때는 크게 증폭되는 그러한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선물 투자는 망할 때는 화끈하게 망하고 잘 될 때는 화끈하게 잘 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큰 수익을 노리는 투기 거래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기 거래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고 위험을 부담하고 고 수익을 노리는 거래를 투기 거래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천 미두 추인소처럼 개시 증거금률이 10%다라고 하면 쌀 선물의 가격이 10%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00%가 되느냐 마이너스 100%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 투자한 돈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요 투자를 했을 경우에 잘 되면 플러스 100% 내가 투자한 금액을 2배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 위험을 무릅쓰고 고 수익을 노리는 거래가 돼서 그러한 거래를 투기 거래라고 한다고 하면 선물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투기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의 투기성. 만기가 라지 T 시점이고,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이 각각 ST, FT 똑같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한 계약당 QF 단위의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 있을 때, 개시 증거금률이 알파다. 근데 이 알파는 0과 1 사이의 숫자다. 그랬을 때, T1 시점과 T2 시점 사이에 선물을 매수한 경우와 매도한 경우에 단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선물을 매수한 경우는 FT1분의 FT2 빼기 FT1이 곱하기 알파분의 1이 되고 선물을 매도한 경우에는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가 된다. 그래서 선물을 매수한 사람은 뭘 노리고 하겠어요? 선물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러한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선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개시 증거금률이 10%라고 하면 10% 예상대로 오르게 되면 그러면 수익률이 100%가 되는 거고, 근데 예상을 빗나가서 10% 내리게 되면 마이너스 100%의 수익률을 실현하게 돼서 쪽박 찰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선물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물 매도를 하게 되겠죠. 선물 매도를 했을 때의 단순 수익률은 마이너스 FT1분의 FT2 빼기 FT1 곱하기 알파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예상대로 선물 가격이 10% 하락했다. 그래서 이 등락률 FT1분의 FT2 빼기 FT1이 마이너스 10%다 라고 하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상쇄돼 가지고 플러스 10% 곱하기 알파분의 1 곱하기 10 해가지고 10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 떨어졌을 때 100%의 단순 수익률을 얻거나 혹은 근데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 예상이 빗나가서 10%가 올랐다라고 하면 FT1분의 FT2 빼기 FT1이 10%가 돼서 마이너스 10% 곱하기 10 해서 마이너스 100%의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 쪽박을 찰 수도 있지만 예상이 맞게 되면 대박을 칠 수도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투기 거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T1 시점에 투자를 해서 T2 시점에 투자를 청산을 한다고 할 때 개시 증거금 납부액은 이렇게 되겠죠. 어느 경우든. 그래서 선물 가격, 계약 당시의 선물 가격 FT1 곱하기 계약당 기초자산 수량 QF, 그 다음에 계약수 NF, 요게 계약 총액이고 거기에 개시 증거금률 알파를 곱한 게 개시 증거금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금액 알파 곱하기 NF, QF, FT1이라는 금액을 개시 증거금으로 납부하고 거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요게 뭐다? 초기 투자금이다. 초기 투자금. 그 다음에 선물을 매수한 경우에 단순 수익률은 이렇게 되겠죠. 초기 투자금인 알파, NF, QF, FT1 분의 수익 NF, QF 곱하기 FT2 빼기 FT1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부모 분자의 NF, QF를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FT1 분의 FT2 빼기 FT1 곱하기 알파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매도한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은 똑같고 알파, NF, QF, FT1 똑같고, 그 다음에 수익은 매도했기 때문에 매수한 경우의 수익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NF, QF 괄호 열고 FT2 빼기 FT1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서 분모 분자의 NF, QF를 서로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선물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단순 수익률이 선물 가격 등락률 대비 개시 증거금률의 역수배만큼 확대가 된다. 다만 선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선물 가격 등락과 같은 방향으로 단순 수익률이 형성이 되지만 선물을 매도한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선물 가격 등락과 반대 방향으로 단순 수익률이 실현이 된다. 그래서 개시 증거금률이 10%인 경우에 선물 매수자 입장에서는 선물 가격이 10% 오르거나 내림에 따라서 단순 수익률이 선물 가격이 10% 오를 경우에는 단순 수익률이 10배로 확대돼서 플러스 100%가 되고, 선물 가격이 10% 내리면 단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가 된다. 선물 매도자의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 선물 매도자는 선물 가격이 10% 오르면 단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가 되고, 선물 가격이 10% 내리면 플러스 100%의 단순 수익률을 실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선물을 매수하는 사람은 왜 매수하겠어요? 기초자산 가격이, 선물 가격이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선물을 매수를 하는 거지만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 쪽박 찰 수도 있다. 선물을 매도하는 사람은 왜 매도를 하느냐 하면 이 선물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는 건데, 예상대로 되면 떼돈을 벌지만 예상에서 빗나가서 반대로 선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쪽박 찰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거래를 뭐라 그래요? 고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고수익을 노리는 거래, 투기 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선물 가격 등락률이 개시 증거금률의 역수배만큼 확대되는 그러한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른다.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른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의미다. 지렛대라는 의미다. 그래서 지렛대는 작은 힘을 크게 증폭시켜서 큰 힘으로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지렛대인데,
선물이 그러한 역할을 하죠. 선물 가격의 등락률이 개시 증거금률의 역수배만큼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선물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고,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선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기 거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투기 거래는 고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고수익을 노리는 거래를 투기 거래라고 한다고 했는데, 선물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선물 가격 등락률이 개시 증거금률의 역수배만큼 확대되는 그러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난 투기 거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영상, 그 인천 미두치인소 관련된 영상 안 본 학생들은 반드시 그 링크 걸어놓은 거 봐야 출석이 인정될 테니까 꼭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